저번 시간에는 이 좀 어려운 통합 문제를 독해를 한번 했었고, 그죠? 문제를 한번 풀었었고,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여기까지만 그 구체적인 해석은 했고, 여기까지는 잘 안 됐지만은, 여기까지도 다 할 겁니다. 순서는 우선은 이 지문을 싹 독해를 한 번씩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따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고 물고 가는 요 생각, 요거를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로 넘어가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나로 구성된 통합 지문이고요. 그래서 한 4에서 5문단 정도로 4-4문단, 딱 4-4문단이네요. 4-4문단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합 지문으로 구성됐다는 거는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내용이나 뭐 주제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문제는 신분의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문단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제를 제시해 주겠죠. 여기서 화제란 신문제 중에서도 조선 왕조의 기본 신문제,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신문제가 곧 양천제라고 했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이제 양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당연히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양인과 천인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문단 구성의 법칙에 따르면 양인과 천인에 대한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고요. 왜냐면 해당 문장에서의 이제 핵심 내용은 양천제를 중심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양인과 천인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문의 법칙에 따르면 얘네들이 공차를 중심으로 좀 내용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제시해준 것도 양인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천인을 제시해줬어요. 따라서 뒤쪽에 이어질 내용은 양인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양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몰고 바로 왔어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많이 나왔으니까 뒤쪽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던 거는 좋은 내용이고, 하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던 건 결국에는 이제 내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내용이죠. 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쓸 수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양인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지금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제시가 됐다는 것을 밀어서 볼 때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지만 천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고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뒤쪽에 제시가 될 거예요. 공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양인과 천인의 뭐 공통점,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시가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양천제에 포함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당담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천인이란 것에 설명을 했는데 천인은 과거가 어떻고 납세와 군역 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양인은 뭐고 천인은 뭐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통점을 나눠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통점을 설명할 때면 양인과 천인은 모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전개를 했을 거지만 지금 양인은 어떻고 천인은 어떻고라고 지금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주어를 박아놨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미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거를 주어부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천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고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도 되지 않 뭐라는 거야?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안 줘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된 내용을 숨기고 그냥 전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천역을 담당했대요. 천역이라고 하면 뭐 노비의 직역 뭐 그 정도 뜻이 되는데 국가에도 소속됐대요.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라고 이제 시대가 제시가 되었으니까
밑에가 만약에 또 다른 시대가 제시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았고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서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대요. 차별적 특혜가 계속되니까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만 모여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식으로 지금 굳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양인 중에서는 양반이 포함이 된다. 과거에 이제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양인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상황을 이제 쭉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법적, 여기서 말하는 법적 신분제, 그리고 사회적 신분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법적 신분제라고 하면은 양천제를 뜻하고 있는 거겠죠? 법적으로 나눠진 거는 양인과 천인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나눠진 거는 양반, 중인, 상민 등 엄청나게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적 신분제 같은 경우는 양천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양인과 천인 딱 두 가지의 테마로 분리가 되는, 사회적 신분제라고 하면은 그 양인 중에서도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는 요 제도를 뜻하는 것이겠죠.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 그 갑오개혁 때 요 법적 사회적 신분제가 철폐가 됐구나. 그러니까 신분제가 철폐가 됐구나 그냥.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대요. 근간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뿌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토대가 되었다고, 뿌리가 되었다. 그러면 첨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왕조 기본적인 그 신분제와 사회적으로 분화됐던 그 세부적인 신분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약간 의의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라고도 시대 상황이 제시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16세기 이후를 또 강조하면서 보면서 둘 사이에 또 이제 성질의 변화가 당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보더러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왜냐하면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상황에서 갖고 있는 이 신분의 변화도 당연히 제시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문제에도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신분제도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에 맞춰서. 천인이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도망은 알겠지만 속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보아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얘가 문맥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우선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벗어났다가 되니까 어디서 어디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신문적 억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원래 신분이었던 천인에서 양인으로 지금 신분이 상승했다는 소리로 볼 수 있겠죠. 영조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노비가 원래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는 게 원래는 제도화되지 않던 약간의 이제 약간 사찬적인 방식,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바로 제도화를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속량이라는 것은 노비, 노비를 약간 물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노비를 팔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노비를 이제 식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천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속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량을 제도화한 요 행위는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의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노비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노비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재정 때문에 그런 거. 돈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노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측할 수 있었지만 천인은 요 납세와 군용 등의 의무를 져도 되지 않았거든요. 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정상의 어려움이 지금 닥쳤고, 그렇기 때문에 노비제의 유지보다는 양인 납세제로 전환하여서 그들에게 군역이나 납세 등의 의무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나라는 더 유리한 정책이었죠.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을 했대요. 왜냐면 몰락한 양반들은 돈이 없으니까 노비의 몸값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비춰볼 때 여기서는 생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요 부분 사이에 노비에게 이제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을 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위쪽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선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신문제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신문제에 대해서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담당했다까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양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뒤쪽부터는 이제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뭐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약간의 전환이 좀 일어난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18세기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성질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 요거의 근거는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을 들 수 있겠죠.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새로운 직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주 표시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출제자가 이제 단어 떠풀이를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거.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이라는 직역이 새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요거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런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신분제의 변화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새로운 직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지금 첫 문장에서 유학이라는 화제를 제시해 줬으니까 뒤에는 이제 유학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상민층이기 때문에 얘네는 양인 쪽에 좀 속한다는 것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죠.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유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학생을 뜻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18세기 이후의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대요. 호적상 이런 표현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적상이라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인층에 속하기 때문이겠죠.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대요.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발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는 이제 다른 부분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양발이 되는 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분야 부분에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의 특징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제도상의 특징과 사회상의 특징으로 나눠서 전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양반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이제 상민은 돈이 많을 뿐이지 양반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진 않잖아요. 학업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차별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양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양반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 나를 기점으로 뒤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전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함에 따라서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대요. 양반 문화를 모방한다는 것이 곧 유교적 의례의 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겠죠.
조선 후기라는 또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마무리해주는 문단이니까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분 상승 현상은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호의 발달로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난 거 여기서 근거로도 찾을 수가 있고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신분 상승 현상이겠죠 이제.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진입을 막는 힘 이런 것들은 이제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이런 것들과 이제 동어치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을 했대요.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신분 상승의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상민들이 이제 돈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양반층이 갖고 있는 특혜를 얻고 싶어 했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신분 상승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노비가 양인으로 승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상민의 직책을 얻었겠죠, 당연히. 바로 막 중인이나 양반 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좀 돈이 많은 이제 상민층이 점점 신분을 상승해가지고 양반의 특혜를 얻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이제 위와 같은 그 소재가 하나 제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서적 이름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는 조금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그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대요. 딱 그대로 나왔네요. 반대되는 내용. 이러한 상황, 실제로는 관료가 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영어는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요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를 했다. 17세기의 유영은 일단 두 명의 인물이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시대가 제시가 됐는데 사실 성질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는 성질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막 문단별로 이렇게 시대가 제시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문단 안에서 이렇게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17세기는 어땠고 19세기는 어땠고 이런 것이 한 문단에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직접적인 성질의 변화를 언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뒤쪽에 이제 좀 중요하겠죠. 뒤쪽에 갔을 때.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인물의 공차를 중심으로 아마 뒤쪽에서는 얘기를 해줄 건데 이 문단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도덕적 능력주의. 왜냐하면 위에서도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를 했대요. 그러면 처음 화제에서는 이제 뭐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지 않다라는 배경을 통해서 약간의 화제를 제시를 해줬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는 일련의 계획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는 거,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계획론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개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유영원이 먼저 이제 그 전 시대에 있던 사람이니까 먼저 제시가 되겠죠.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대요.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겠죠.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신분 세습을 비판을 했대요. 일단은 능력주의니까 신분 세습은 능력에 따라서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학벌이다 뭐 이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신분이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덕적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능력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도덕적 능력주의라는 것을 밀어서 볼 때 얘가 약간의 추천제 느낌을 띈다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으나 예.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요런 것들을 이제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뒤에서 가면서 어차피 제시를 해줄 거예요, 아마.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유영원은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신분 세습을 비판한 것과 동화치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비제 폐지를 주장을 했대요. 왜냐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천하의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아울러라고 하면은 약간 옛날 편이잖아요. 옛날 편은 아니고 비문학 지문에서 되게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첨가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긴 합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노비제도 폐지를 했으니까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대요. 얘네들을 노비를 폐지한다는 거는 위에서 설명한 양천제 중에서 천인을 폐지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당연히 다 양인, 이제 산업공상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라고 나왔습니다. 공거제는 이제 추천제 말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교육을 한 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향촌 사회도 도덕적인 사회로 이끌려고 본 것은 왜 그런 거냐면 뒤쪽에서 미뤄 봤을 때 유영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도덕국가의 건설이었기 때문에 관료층이 집중된 지역에만 도덕적 능력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방 향촌에도 도덕적 이런 능력주의를 대입을 함으로써 총체적인 도덕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약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영원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정약용에 대한 지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정약용이 도덕적 능력주의를 시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당연히 해줄 거고요. 그런데 17세기 유영원과 19세기 정약용은 시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인물을 제시해줬고 유영원은 어떻고 정약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나눠서 주어에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당연히 차이점이 생길 것이다. 둘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계획론을 제시한 것이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두 명을 제시를 해줬고 근데 이 문단부터는 이제 주어를 따로따로 제시를 해줬어요. 유영원은 어떻고 정약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17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일어나는 그 성질의 변화 플러스 둘 사이의 대상에서 오는 요 차이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 문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과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대요. 유영어는 얘네들을 다 묶어서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사람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사는 것이 저기 맞다고 했잖아요. 제안했잖아요. 같이 사는 것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제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 요거에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포함한 행정구역 개표들 구상을 했대요. 이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에 맞춰서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대요.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이것도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도 유영원과의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선발해서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고 관료로 바로 임명하지만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얘는 또 뭘 또 많이 봅니다. 얘가 아니라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여러 것을 이 인물은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얘 추천으로 일단 이 선사를 선발하는 것까지는 유사해요. 근데 일정한 교육을 또 한대요. 여기서는 교육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러 단계의 시험도 거친대요. 여기서는 최소한의 학식만 확인을 했는데. 됐죠?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섬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고 일정한 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몰래 사집단에서 행하고 있던 행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농민과 상공인에서도 선사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도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약용이 도덕적 능력주의를 이제 실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노비 이외에서 이런 표현에서 미뤄봤을 때 지금 노비는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측을 하면서 본다면. 그럼 뒤쪽에서 지금 노비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공통점이었으면은 이 두 사람 모두 노비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제지를 해줬을 텐데 따로 빼줬다는 거는 얘는 얘가 아니라 정약용은 노비제에 대해서 노비제 폐지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도 또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유영헌은 노비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봤지만 정약용은 노비제를 유지해야 했다고 봐요. 뭐냐면 유영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 그러니까 세습을 버리고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는 것은 이제 노비라고 해서 신분에 진출을 못하는 것이 약간 부조리와 비슷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한 겁니다. 노비는 학식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비제의 폐지를 통해서 얘네들도 신분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도덕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정약용은 노비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고 일정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사를 뒷받침하기의 유지. 이 사를 뒷받침하는 건 이제 노동력 제시 이런 맥락이 되겠죠.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유영헌과 정약용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사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사에 좀 주목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에 맞춰서 유영헌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았대요. 여기서 조금 오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유영헌은 원래 노비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도덕적 능력을 기초를 하고 신분의 이동을 이제 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 능력이 있는 자와 도덕적 능력이 없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관점에서 미뤄서 볼 때는 도덕적 능력주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어색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의 사를 구성하고자 했대요. 이 말이 곧 이제 도덕적 능력주의를 실행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는 부분이겠죠.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정약용 도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통점을 좀 중심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도 신문 세습을 비판하며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 재편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대요. 또한 첨가죠.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는 거는 이 신분적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 등의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는,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럼 뒤쪽에서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이제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서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대요.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이제 선택지마다 다 근거를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의 이 선택된 비율이 10%가 넘는 그 선택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얘네가 속아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속이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맞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천인이었던 사람들, 노비였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은 양인으로서의 이제 상승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화가 일어났어요. 뭐 유학 직역이 생겨나거나 뭐 상민, 중민, 뭐 양반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경국대전에서 제시하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 신분제라고 또 제시를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양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신분만이 존재합니다.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이들이 있었대요. 이것이 이제 몰락한 양반들이 지금 속량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요거를 맞다고 체크를 했으면 갑오개혁까지 계속 양천제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 후기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본다면 양천제를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조선 후기의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아서 이제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군면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률이 10%를 넘었던 이 선택지가 어디 있냐면 2번하고 이제 3번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에서 만약에 오해석을 해서 틀렸다면 이 법적 신분제와 사회적 신분제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린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됐어요. 뭐 상민, 뭐 중인, 양반, 뭐 막 유학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 지어서 읽으니까 법적 신분제와 사회적 신분제의 체계를 구분을 못하고 오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제 이 법적 신분제와 사회적 신분제의 차이에 주목을 했냐, 이거를 지금 좀 물어보는 것 같고요. 3번을 만약에 답으로 체크를 했다면 노비를 양면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런 것들을 이제 속량의 뜻을 이제 속량의 각주로 표시되어서 따로 이제 단어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통해서 속량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그 노비가 양인으로 직접적으로 이 승격한다를 요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이 억압에서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동화 치환이 안 된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개혁론이라고 하면 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야죠.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전에서 적용해서 풀 때는 가를 먼저 읽고 나서 봐야 돼요. 읽으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련의 계획론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를 우선 보고 가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푼 다음에 그다음에 나를 보면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 좋은 맥락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죠. 유형어는 자신이 구성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구상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이라고 하면 이제 노비와 광대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으며 광대도 철폐를 하고 산업공상에 포함을 해서 다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영호는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위에 올라가 보면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요거를 했으면 나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효과는 여기에 이제 조건과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사회 풍속도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요게 이제 동화치환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에다 할당하는 방식 구상한 거 맞습니다.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여기 사무단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기 차등을 역학에 유지하고 뭐 사에 주목해가지고 체계를 정비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 찾을 수 있는 맥락이 되고,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여기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죠. 유영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여기서는 이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으로 선발을 해서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고 관료를 임명하는 과정. 그런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추천까지는 같아요. 추천으로 선발하고 근데 시험 같은 거 보고 교육 같은 거 거치고 그 다음에 관료로 선발. 그런데 이 맥락은 둘 다 이제 시험으로 선발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고, 여기서 이제 선택률이 10% 넘었던 게 2번하고 3번, 2, 3, 4 이렇게 있거든요. 2번을 만약에 답을 했다면은 이제 뭐 유용하는 특징 같은 것을 이제 덩어리져서 독해를 해서 이 부분을 잘 보지 못했다던가, 아니 뭐 진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의 어휘를 잘 몰랐다던가, 뭐 등등의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3번을 만약에 답을 했다면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밑에 부분을 좀 해석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 세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신분적인 뭔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도덕적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갑자기 사집단에 주목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약간 혼동이 와가지고 오해를 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물어보는 거죠. 이 구분을 철저히 했냐. 그 다음에 4번을 만약에 정답으로 체크를 했다면 이것도 이제 덩어리 지어서 독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산업공산별로 구분하여 이런 것들을 잘 짚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5번을 답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에서 헷갈렸던 것이냐면, 이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고 이 부분을 어느 부분과 오해한 거냐면, 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이 부분과 좀 오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추천으로 선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오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는 이제 당연히 나를 보면서 해주는 게 좋고, 나를 보면서도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유형어에 대한 설명과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따로따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유형어까지 읽고 1, 2번을 체크한다고 한다고 하던가, 5번 이런 것들 5번의 일부, 그죠? 그 다음에 정약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3, 4번
근거 찾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5번까지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 순서도 좋겠죠. 그래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 이것은 이제 기억 디귿은 가와 나에 좀 이렇게 분포해 있어요. 골고루 분포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면서 풀면 됩니다. 기억, 유교적 의례의 준행, 이런 편입 이런 것들 아까 동어치한 됐었다고 말했죠. 비양반칙의 진입을 막는 힘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존 양반들의 약간 최소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힘들입니다.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거는 이제 농업력 증대 뭐 이런 것들 나왔었죠. 신문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 측의 노력 맞습니다. 기억은 호적상 유학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학직역은 호적상 양반으로 인정된다고 했었잖아요.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둔다고 했었잖아요. 기억은 상민층이 유학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 맞습니다. 위에 여기 비양반 측의 진입을 막는 힘 이렇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기억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여기까지 맞지만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맞느냐? 맞죠?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혈통이나 뭐 뭐야 혈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가문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력주의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잘 심화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주로 불평등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뺏겼을 때의 불평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요요요 상민층과 유학층이라고 해야죠. 유학층과 양반층의 구분은 사회적으로 그들이 구분을 내린 것이지 불평등을 유발할 정도로 법적으로는 구분이 없어요. 만약에 불평등을 유발하고자 했다면 얘네들이 법적으로 유학 직역과 양반 직역의 차이를 둬서 예를 들어서 유학 직역은 군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불평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서는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요. 사회적으로서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사고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한 거래요.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이러한 양반이라고 하면 위에서 제시한 찐 양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양반측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사 집단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다. 이거는 이제 맥락이 어긋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양반들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양반들은 요런 어디 있어? 예. 신분 세습 요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양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약용은 신분 세습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럼 1번은 틀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이제 4번도 이제 틀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제 선택지 근거는 달아야 되니까.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여기서도 기존의 양반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존의 양반들은 신분 세습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나오네요. 이제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적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동용의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왜냐면 여기 도덕주의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능력주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3번이 맞는 맥락이 되겠죠. 디귿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 무언가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사람들로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는 것이 얘의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디귿도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4번은.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 양반층의 특권이라고 하면 군면제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균형 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위한 장치. 맥락에 맞지 않는 지금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이 양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건드린 부분이 없어요. 니은에서. 양발의 특권을 뭐 사라지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디귿을 보면은 양반과 비양반 측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 틀린 맥락이 되겠죠. 왜냐면 지배 측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으면 신분을 일단은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다음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위에 거 선택지가 안 했죠? 선택률이 높은 거. 2번이 13% 정도 되는데 2번을 만약에 답으로 체크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 기존의 양반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잡아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답이고, 만약에 4번을 답으로 했다. 4번을 답으로 했으면은 능력주의가 적당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불평등 이런 거에서 좀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늘려 이런 분들에서 이제 양이 늘고 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리을까지 해가지고 판단한 것에 가장 적절한 거를 지금 고르래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유용어는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기역. 아래로는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이러한 체계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영원은 기억에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영원과 정약용 모두 사집단에 집중해서 걔네들을 이제 중점으로 둬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 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구분을 확실히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당연히 동의를 할 겁니다. 그죠? 반면에 리을에 동의하겠군. 요거는 이제 틀린 부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이영원 같은 경우에는 노비 또는 농민 또는 상민 모두가 이제 다 양반 측의 이제 관료층에 진출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리을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신분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영은은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한번 보겠습니다.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을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유영어는 여기에 동의를 당연히 하겠죠. 여기 틀렸습니다. 유영어는 노비도 도덕적 능력이 좋으면 관료로 선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맥락이 되고, 디귿도 한번 볼게요.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며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을 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맥락이 되겠죠? 유용어는 노비도 도덕적 능력이 좋으면은 관료로 선발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유용어는 니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부터 읽고 바로 틀렸다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리을에 동의하겠군.
리을에 동의하고 이것도 아니죠. 리을에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리을은 동의하지 않을 거고 정약용은 니을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봅시다.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니은에는 일단 동의를 할 겁니다. 정약용은. 왜냐하면 정약용이 이제 신분의 제한, 신분 상승에 제한을 든 계층이 노비층밖에 없어요. 노비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농민 같은 경우는 산업공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 측으로 저기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과 상공인에게도 선사 선발의 인원을 배정하는 등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농민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리을에 동의하겠군. 이거는 이제 또 틀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유영헌과 정약용 모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뭐야 정약용은 이제 노비가 경계를 넘지 않는 거는 이제 찬성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라고 지금 주어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유영헌과 정약용은 모두 이에 반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얘도 틀린 맥락이 되고요. 정약용은 기역에 동의하고 요거는 이제 정약용과 유영헌 모두 정약용 도 이러한 부분에 힘썼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밑에 정약용 도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사에 좀 집중을 해갖고 통치 체제의 목적을 받기 때문에 기억에는 당연히 동의를 할 겁니다.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겠군. 한번 봅시다. 덕강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존귀하다는 거는 이제 뭐 높은 직책을 얻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단어의 뜻풀이가. 그런데 아까 재차 언급을 했듯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노비의 신분 상승을 제한했기 때문에 모든 이가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유영헌의 생각이 나오고 정약용의 생각이 나온 요 맥락을 갖다가 차이점을 두고 판단을 할 줄 알았어야 된다. 처음에 정약용과 유영헌이 두 가지 이상의 인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공차를 중점으로 좀 독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 그래서 선택 비율이 10%가 넘는 게 1번하고 지금 4번이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억까지는 맞다고 아마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리을에 동의하겠군해서 그러면 걸렸다는 거잖아요. 리을 같은 경우는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4번 단에서 제시했던 둘 사이의 경계를 엄격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오독이 있었다는 거. 평가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차이를 뒀는지 어떠한 분야에서 차이를 뒀는지를 중점으로 지금 평가원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이를 두는 거는 진짜 그 경계적으로 얘는 양반이니까 특별하고 얘는 상민이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얘는 고귀하니까 이런 식으로의 분리를 뜻하는 거지만 리을에서의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 권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의 그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만약에 답으로 했다면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니은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 맞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리을에서 또 걸렸다는 거겠죠.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보기가 또 나와 있네요. 가나를 바탕으로.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그럼 풀어줘야겠네요. 이거는 보면서 푸는 거였고 이거를 니은 다 보고 푸는 거였고 이것도 니은 보면서 푸는 거였고 이거는 기억 니은이 아니라 가나죠. 가 보고 푸는 거였고 그죠?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면 비판을 했다. 뭔가 당대 사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통해서 그거를 좀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토피아의 특징에서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대요. 하지만 저런 부분이 역접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도 유토피아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또 존재를 한대요.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또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을 한대요. 학자 계급은 능력이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을 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여기 중요합니다. 추천하고 승인하는 절차. 보기는 당연히 이제 본문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시가 됐는데 지금 추천제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추천제 요 맥락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화단될 수 있다. 이거는 본문에서 언급된 부분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양반 추등으로 진입한 다음에 다시 상미축으로 내려오거나 막 이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계급의 이동,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다. 수직적인 이동이 자유롭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맞습니다. 추천제를 통한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맞죠? 선사도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뭐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뭐 시험을 거치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맥락이 되고 유학보다 여기에 가깝군. 왜냐하면 유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선발하고 뭔가를 추천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학에서 양반으로 진입할 수 있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고 나와는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 맞죠? 가에서 얘기하던 기존의 양반들은 양반이라는 그 직책을 계속해서 세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서는 이제 정약용과 유영원에 대해 그 통치체제 방식 그거를 설명을 해준 거였고요. 그래도 유토피아에서는 그 세습되지 않고 학자 계급도 환원될 수 있고 이 노동 계급도 학자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맥락이 됩니다.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에서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영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고 이것도 맞습니다. 학자 계급만이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거. 학자 계급은 이제 의무가 면제되고 근데 공공의 일에 전념하거나 연구에 집중을 하잖아요. 연구에 집중을 하거나 공공의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정치 권력, 경제력 이런 것들에 집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약용과 유영원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요소 같은 것들을 사집단에 집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한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의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군.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추천을 받고 그에 따라 선발이 되는 방식을 통했어요. 근데 가에서 상민 출신의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선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교적 의례의 준행 그리고 이 족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험 조건을 거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영원 정약용과는 다른 구상이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원과 정약용 모두 계급의 수직적 이동을 자유롭게 했어요. 물론 정약용은 이제 노비 쪽에서 좀 제한을 두긴 했지만 그래도 계급 간의 이동을 좀 자유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다시 재차 언급하지만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 대한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토피아에서 수직적인 이동이 가능하듯이 나에서 언급하는 그 수직적인 이동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고 여기서는 선택지 비율이 아직 안 남아있네요. 그럼 나중에 다음에 이제 구숙제 할 때 또 문제 해설하거나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들을 이제 제 맥락에서 해석을 한 거지 아직 해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A 굳어졌다. 명칭으로 굳어졌다. 뭐뭐로 굳어졌다. 이 맥락으로 확인해 보면 가운으로 굳어졌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굳어졌다는 뭐 정착하다 그런 표현으로 계속 쓰이게 되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